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 이윤승입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은 Sequence to Sequence Learning with Neural Network입니다. 이 논문은 2014년 닙스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Sequence to Sequence 모델은 머신 트랜슬레이션, 퀘스천 앤서링, 텍스트 제너레이션에서 활용됩니다. 이 모델은 한 도메인의 시퀀스를 받아서 다른 도메인의 시퀀스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특히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기존의 고전적인 방법에서 발전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초창기 모델을 소개한 논문입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과 새롭게 제안된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방법이 제안되기 전에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것은 바로 스태티스티컬 머신 트랜슬레이션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기계 번역을 하였다는 것인데요. 대용량 코퍼스로부터 학습된 통계 정보를 통해 번역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그러한 태스크가 있다고 했을 때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단일 모델을 만들지 못해서 영어 코퍼스를 활용해서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그런 영어에 대한 언어 모델과 영어와 프랑스어가 대응관계로 구성된 바이링구얼 코퍼스로 학습한 번역 모델을 각각 만든 후 두 모델을 합쳐서 번역 태스크를 수행하는 방법론입니다. 바이링구얼 코퍼스를 생성하기 위해 얼라인먼트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피처 엔지니어링이 많이 필요했고 또 단일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적화를 찾기 복잡하다는 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한계점을 좀 개선하고자 제안된 것이 바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입니다. 이 경우 영어 프랑스어에 대한 패러렐 코퍼스만 존재하면 학습이 가능합니다. 특히 영어 문장이 주어졌을 때 바로 프랑스어 문장에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그런 번역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서 소개드린 통계적인 기계 번역에 비해 훨씬 문제가 간단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이런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모델은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 소개할 시퀀스 투 시퀀스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도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뒤에서 그림과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밑에 각각의 모델에 대해 수식을 적어 놓았는데요. 이 수식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X는 소스 센텐스를 의미하고 Y는 타겟 센텐스를 의미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아까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그러한 태스크에서는 X가 바로 영어 문장이 되고 Y는 프랑스어 문장이 됩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번역 모델은 PY/X이고요. 통계적인 방법에서는 영어를 바로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지 못해서 베이즈 룰에 따라 전개한 PX/Y와 PY 번역 모델과 언어 모델을 각각 계산을 한 후 이를 합쳐서 하는 것을 수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방법의 경우에는 영어 문장이 주어졌을 때 프랑스어 문장의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그런 확률을 최대화하는 파라미터를 찾으면서 모델 PY/X를 학습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통계적인 방법인 SMT와 그리고 단일 모델로서 번역을 수행하는 NMT의 차이를 이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두 방법론 간에는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SMT는 프레이즈를 넘어서는 문장 관계는 표현할 수 없지만 NMT는 문장 전체를 반영하는 벡터를 생성하므로 문장의 전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SMT에서는 번역 모델과 언어 모델을 각각 최적화해야 하지만 NMT는 한 번에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사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처음 제안한 논문은 조경현 교수님의 Learning Phrase Representations Using RNN Encoder Decoder for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입니다.
이 논문은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를 활용하여 기존의 통계적인 기계 번역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했다면, 오늘 소개할 논문은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구조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NMT 방법으로 번역 성능을 높인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경현 교수님의 논문에서 기본적인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어 여기서 대략적인 언어 모델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가 소스 센텐스를 입력으로 받는 인코더이고, 여기가 번역된 문장에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디코더입니다. 인코더는 토큰 단위의 입력을 차례로 받고, 각 시점에서의 입력은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와 함께 처리되어 최종적으로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가운데 위치한 파란 사각형이 바로 인코더 문장의 정보를 축약한 컨텍스트 벡터입니다. 디코더에서는 컨텍스트 벡터와 한 시점 전에 예측한 아웃풋 토큰을 기반으로 다음 시점에 나올 토큰을 예측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 파란색 원은 인코더에서 활용되는 RNN 셀이고, 또 여기 보이는 주황색 원은 디코더에서 사용하는 RNN 셀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RNN을 활용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인코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식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T시점에서 XT라는 입력 토큰이 들어왔을 때 이전 시점까지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의미하는 HT-1과 입력 토큰 XT를 RNN 내에서 연산한 결과를 T시점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로 업데이트합니다. 이 과정은 문장의 끝을 알리는 End of Sentence, EOS 토큰이 들어올 때까지 반복되며 문장이 끝나는 시점에서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컨텍스트 벡터로 지정합니다. 여기서 생성한 이 컨텍스트 벡터는 이후 디코더의 인풋 중 하나로 전달됩니다. 디코더에서는 인코더에게 전달받은 컨텍스트 벡터와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 그리고 한 시점 전에 예측한 토큰을 받아서 T시점의 히든 벡터로 업데이트합니다. 이후 T시점의 히든 벡터, 한 시점 전의 토큰, 그리고 컨텍스트 벡터를 받아서 다음에 나올 토큰을 확률적으로 예측합니다. 수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y1부터 yt-1까지 주어졌을 때 yt라는 토큰이 나타날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것을 이 수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확률이 높은 토큰을 다음에 나올 토큰이라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첨언하자면 학습 단계에서 이 모델은 인코더와 디코더를 동시에 학습합니다.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논문에 대한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논문은 기계 번역의 주요한 방법으로서 새로운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멀티레이어 LSTM 구조의 인코더 디코더인데요. 여기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큰 맥락에서는 이제 앞서 소개드렸던 RNN을 활용한 인코더 디코더 구조와 같습니다. 또한 문장을 역순으로 넣어서 학습하였더니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SMT에서 33.3 정도의 블루 스코어를 보였다면 이 새로 제안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블루 스코어가 한 34.8 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또 이 논문이 소개된 후에 어텐션 등을 추가한 어텐션을 추가한 그러한 모델을 많이 기계 번역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앞서 인코더와 디코더에 활용되는 셀이 RNN이었다면 여기서는 LSTM을 활용해서 길이가 보다 긴 문장에서의 정보도 읽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인코더 디코더 구조는 동일합니다.
논문에서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태스크를 수행했기 때문에 저도 영어 프랑스어를 번역하는 예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인코더의 인풋으로는 The cat is black, 고양이는 까맣다 라는 영어 문장을 설정하였고, 또 이를 번역하는 걸로는 Le chien est noir 라는 프랑스어 문장으로 이제 한번 번역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예시에서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번역 모델인 PY/X를 실제 예시에 적용하면 이렇게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이 인트로에서 제가 소개드렸던 모델은 RNN 셀을 활용했는데 시퀀스에서는 이제 LSTM 셀을 활용합니다. 두 신경망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RNN은 이 그림과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문장 길이가 길어지면서 역전파를 할 때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발생해서 길이가 긴 문장에 대해 취약하다는 한계점이 이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제안된 것이 바로 LSTM인데요. RNN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RNN 히든 스테이트에 셀 스테이트를 추가하여 문장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즉, 셀 스테이트와 히든 스테이트를 재기적으로 계산하면서 이제 정보의 손실이 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의 전체 모델 오버뷰입니다. 각 스텝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베딩입니다. 모든 언어 모델에서는 자연어 그대로 인풋으로 넣을 수 없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그 과정이 인베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스 센텐스와 타겟 센텐스 모두 각각 인베딩하여 인코더와 디코더의 인풋으로 활용합니다. 인베딩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벡터 값으로 표현됩니다. 다음으로는 인코더입니다. 인베딩된 단어들을 순차적으로 인코더의 입력으로 활용합니다. 인베딩된 단어와 히든 스테이트를 LSTM 셀로 연산해서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가장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를 컨텍스트 벡터로 지정합니다. 다음은 디코더입니다. 디코더는 인베딩된 타겟 문장 단어들을 순차적으로 디코더의 입력으로 활용합니다. 인베딩된 단어와 히든 스테이트, 컨텍스트 벡터를 LSTM 셀로 연산해서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고 이 T시점에서의 히든 스테이트와 컨텍스트 벡터 그리고 이전 시점에 예측한 토큰을 입력으로 받아서 다음에 나올 확률이 높은 단어를 예측합니다. 타겟 센텐스의 인베딩은 학습 시에만 필요합니다. 인퍼런스를 할 때에는 소스 센텐스만 주어지고 그에 대한 정답 번역 문장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맥스 레이어입니다. 여기서는 LSTM의 아웃풋을 덴스 레이어와 소프트맥스를 활용해서 각 단어가 나올 확률 값을 계산합니다.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거치면서 각 토큰이 나올 확률 값이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누아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으므로 이 다음 단어는 누아로 선택합니다.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 학습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티처 푸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티처 푸싱은 학습 시 실제 정답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할지 그 비율을 설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학습 단계에서 디코더의 예측 값을 바로 인풋으로 넣게 되면 학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라운드 트루스의 사용 비율이 높을수록 학습 속도는 빨라지지만 그만큼 트레이닝 데이터의 오버핏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림에서 보면 원래 강아지를 의미하는 시오라는 토큰을 예측했다면 이를 바로 다음 시점의 인풋으로 원래는 넣어야 하지만 이럴 경우에 원래 우리가 번역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The cat is black이라는 의미였는데
The dog is black 이라는 의미로 잘못 학습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인 쉐를 디코더에 다음 인풋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소스 센텐스 문장의 순서를 역순으로 넣어주었을 때 번역 성능이 5점 향상되고 또 펄플렉시티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이후에 나온 논문들에서도 소스 센텐스 순서를 리버스하여 학습하는 것을 사용하여 성능을 높입니다. 성능이 향상된 이유는 소스의 첫 단어와 타겟의 첫 단어와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인퍼런스에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디코더가 예측한 값을 다음 인풋으로 활용하여 번역을 진행합니다. 앞서 티처 푸싱 레이시오를 0으로 둡니다. 또한 디코더 단계에서는 정답 번역문이 없으므로 임베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장의 시작을 알리는 Start of Sentence, SOS 토큰을 받으면서 바로 다음 토큰에 대한 예측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디코딩하는 과정에서 좋은 번역문을 찾기 위해 여러 서치 방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일일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최고의 번역문을 선택하는 익서스티브 서치는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토큰을 선택할 때마다 최고 점수를 갖는 번역문을 그리디하게 선택하게 되면 효율적이지만 한 번 선택한 것은 되돌릴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게 됩니다. 이에 주로 빔 서치를 사용합니다. 위 두 가지 방법을 개선한 방법론이고 각 스텝에서 더 most probable한 partial translation을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문장 길이로 노멀라이즈를 해주어서 짧은 문장일수록 높은 스코어를 갖게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이 빔 서치도 항상 옵티멀한 솔루션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래 적어놓은 이 수식은 빔 서치에서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뒤에서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빔 사이즈가 2인 예시입니다. 스타트를 의미하는 SOS 토큰을 받으면서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인 레와 리를 선택합니다. 스타트 토큰이 주어졌을 때 각 단어가 등장할 로그 프로바빌리티를 계산한 결과를 기반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아까 선택한 두 개의 단어에서 각각 다음에 올 단어를 두 개씩 예측합니다. 쉐가 스타트와 레가 주어진 상황에서 등장한 확률에 이전 스텝의 점수들을 합한 것과 스타트와 리가 주어졌을 때 쉐가 등장할 확률과 이전 점수들을 합한 것이 상위 두 개에 들었으므로 이 두 개를 선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쉐에서 각 두 개씩 예측을 진행하고 점수를 계산한 결과 에가 선택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문장이 끝날 때까지 반복하고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디코딩 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험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NMT에서 주로 사용하는 평가 지표인 블루스코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소스 문장을 받아서 디코딩한 문장과 실제 정답 번역문 사이의 점수를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이 점수 계산을 할 때 총 3가지를 고려하는데 프리시전, 브래비티 페널티, 클리핑을 고려합니다. 이 아래 수식에서 3가지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보면 먼저 문장 길이에 따라 번역 성능이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측 문장의 단어 개수를 실제 문장의 단어 개수로 나누어 준 값을 스코어에 반영합니다. 또한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면 이를 번역 성능이 좋다고 평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클리핑으로 보정을 해준 후 엔그램을 통한 순서상에서의 프리시전을 계산합니다. 이 블루스코어에 대한 설명은 앤드류 은 교수님의 강의와 저희 연구실 박사과정 김동환님의 블로그 글에 예시와 함께 잘 설명되어 있으므로
이 링크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실험 파트입니다.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태스크에 대해 실험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제안한 모델을 활용해서 이 소스 센텐스를 리버스하고 또 LSTM 셀을 사용한 방법이 36.5 블루 스코어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 피겨 2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장 길이가 길어져도 번역 성능이 베이스라인에 비해 훨씬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겨 3에서는 인코더로 인베딩된 결과를 터원 축소한 후 시각화해 보았더니 어순에 따라 다르게 인베딩된 결과도 확인하였습니다. 문장의 의미를 잘 반영한 컨텍스트 벡터가 생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